평론가 근데 네. 그거 혹시 아시나요? 그 기리고라고 소원을 이뤄주는 앱이 있는데 이게 후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우리가 파이아케에서 그 미신 다루는 게 얼마나 사실은 좀 답답한 건지를 우리가 하는 컨텐츠까지 했는데 사람 그렇게 안 받는단 말이야. 근데 후기 좋던데 다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나중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번 영상 1억 뷰 돌파하게 해주세요. 돌파하면 어떡하지? 안녕하세요. BTV 동지의 파이아케 저는 현호준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진입니다. 넷플릭스 비영어권 쇼 중에 1위를 달성한 기리고에 대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극장용 영화들을 주로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간혹 이렇게 또 화제가 되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께 한번 다뤄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작품들은 또 이렇게 한번 논의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죠. 기리고는 사실은 현호준 씨가 추천해서 보게 됐어요. 인기 있다는 건 알았는데 뭐 항상 일에 밀려 있다 보니까 잘 못 보고 있는데 추천까지 하시니까 어떨까 해서 보게 됐는데 생각보다 더 재밌었어요. 좀 뒤로 갈수록 더 막 재밌어지는. 엄청난 작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 장르적인 재미나 그 완성도가 꽤 높은, 그러니까 일반 대중 호러 영화로서 만족도가 높은 그런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는 이제 이런 시리즈 드라마는 별점을 주거나 한 줄 평을 하지 않는데, 만약에 이 영화가 장편, 단편, 하나짜리의 장편 극장 영화였다면 연말에 베스트 10에 들어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살짝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건 장담할 수는 없는 이 말 듣고 거지만. 영화로 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이거 속편 틀림없이 나올 텐데 속편을 한번 극장용 영화를 한번 만들어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요. 사실은 이게 8편의 어떤 8화까지 구성된 시리즈였지만 이거 잘 만들면 2시간짜리 영화로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극장용 영화로 나오면 또 다른 또 재미가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또 바람을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저는 처음 보게 된 계기가 그 감독님이 네. 무빙을 공동 연출하셨던 박윤서 감독님이어서 보게 됐어요. 그렇군요. 저는 이제 주변에서 기리고 재밌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봐야지 하는데 마지막 순간에 이 제대로 한번 이렇게 딱 찔러주셨고요. 보통 재밌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듣고 보게 되면 실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더 재밌었다는 측면에서 대중영화로서의 성취가 꽤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점에서 재밌었는지 그때 얘기할까요? 일단 영화가 굉장히 영리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이제 레퍼런스나 어떤 디테일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보면 수도 없이 보았던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얼핏 생각하면 이 영화 보고 떠오르는 영화 굉장히 많을걸요? 링도 떠오르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링이나 샥시나리처럼 어떻게 보면 이 굉장히 고전적인 어떤 그런 호러 영화, 귀신 영화의 어떤 그 느낌이 있을 텐데, 특히 이제 샤머니즘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사실은 핸드폰이라는 것, 혹은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어떤 가장 젊거나 비교적 최신에 가까운 그런 기술과 결합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면에서도 신선할 텐데, 이런 것의 원류는 비디오나 전화로 이런 저주가 퍼지게 되는 링이라든 착시나리하고 관련이 있겠죠. 그 다음에 죽음의 순간이 정확하게 어떻게 딱 정해져 있고, 뭐 순서가 정해져 있다거나 때가 정해져 있다, 이런 걸로 또 지금 벌써 이제 고전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 작품이 데스티네이션이 있잖아요. 이런 작품들을 떠올릴 수가 있고요. 저는 감정적으로나 이런 측면에서 한국의 몇몇 영화들이 떠오르기도 했어요. 사실은 이 영화 보면서 감정적으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의외에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파수꾼이었어요. 전혀 예상 못했네요. 그쵸? 예. 그런 느낌 말씀 오죠? 주시니까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뭐 어차피 스포일러까지 말을 하겠습니다만, 특히 이제 6화에서 나오게 되는 과거의 이야기나,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우정의 공동체 안에서 한때 굉장히 친했던 친구들끼리 어떤 이유에서든 그것이 깨지게 되고, 자존심이든 질투이든 무엇이든 그러면서 생겨나는 어떤 그런 지옥 같은 상황이잖아요. 그걸 사실적으로 풀어낸 작품이 파수꾼이라면, 사실은 이 작품을 이제 굉장히 장르적으로 풀어낸 건데 기본적인 감정은 비슷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소원이 이루어진 다음에 정확하게 24시간 뒤에 죽는 설정이잖아요. 이런 걸 보면 저는 지옥도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네. 거기도 타이머가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죽는 시간이 고지가 되고, 그 시간에 이제 지옥의 사자들이 와서 데려가는 어떤 일이 끔찍하게 벌어지게 되잖아요. 그런 시간이 주는 굉장한 서스펜스와 공포가 있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이 영화에서 가장 재밌는 것 중에 하나이고, 또 이런 호러 영화들에서 워낙 잘 쓰는 그런 자주 반복된 것이기도 하지만, 그게 뭐냐면 동일한 상황에서 정보가 두 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사람이 나가야 된다라고 해요. 이 사람은 나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거나, 이 양쪽에서 누구를 믿어야 될지 너무나 이제 괴롭게 되는데, 잘못하면 이제 정말 파멸하게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 극 중에서 여러 번 반복되는데,
사실은 저는 파묘에서 제일 재밌었던 게 그 장면이었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전화를 받으면서 바깥에 노크를 하면서 서로 이제 상치되는 의견이 나올 때 그 장면이 재밌었고, 사실 이건 곡성에서도 굉장히 하이라이트에서 중요했던 부분이죠.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이 앞에 두 영화만 사용한 것도 아니지만 굉장히 흥미로운 대중적인 모티브로 잘 사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근데 중간중간 그 익숙한 모티브들이 나와가지고 네. 뭐 그 많이 섞었지만 네. 그래도 뭔가 좀 달라 보이는 점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원래 장르 영화로서 성취가 좋은 그런 대중 영화들의 어떤 특성이 있다면 한 70%를 원래 가져오는 거예요. 장르라는 것 자체가 뭐 스토리를 짜거나 영화가 흘러가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장르 영화를 완벽하게 새롭게 만들면 장르 영화가 아닌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한 60-70%는 우리가 어떤 아는 대로 굴러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나머지 한 30-40%에서 어떤 새로움을 주는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영화는 사실은 장르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샤머니즘 혹은 오컬트적인 측면과 핸드폰을 연결했다는 것도 재밌지만, 더 재밌게 느껴지는 것은 10대 영화의 어떤 청춘 영화에서의 활력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10대 청춘 영화 하면 떠오르는 뭐 사랑과 우정과 굉장히 떠들썩한 뭐 삶의 에너지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과 이 오컬트를 붙였다는 거, 호러를 붙였다는 게 훨씬 더 흥미로웠고요. 이 두 가지가 비교적 잘 붙어 있어요. 1편을 보면 이제 사실상 이제 그런 10대 청춘물처럼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기가 국가대표가 됐을 때 자기 남친한테 제대로 한번 얘기하기 위해서 뭐 연습을 하는 장면이나 뭐 달려가는 장면이나 이런 것들 보면 전형적인 장면들인데, 그런 영화가 이제 좀 있으면 굉장히 막 뭐 잔인한 장면들이 나온 슬래시 영화처럼 막 진행이 되다가 조금 더 보면 사실상 오컬트 영화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장르적인 흐름이 막 바뀌기도 하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장면이 끔찍한 장면들도 많고 무서운 이야기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저류에는 기본적으로 10대 청춘 영화의 활력이 흐르고 있어요, 이 영화에. 예를 들면 유머도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영화를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잘 받아들이는 데 대한 굉장히 영리한 고려들이 있을 것이다. 혹은 톤의 매너를 굉장히 잘 잡은 작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구조에 관한 측면인데, 이게 이제 그냥 일반 장편 그 영화가 아니라 이제 8부작으로 구성되어 있는 시리즈 드라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클리프 영화 같은 것도 넣어야 되고, 또 각각의 어떤 구조적인, 다시 말하면 1화부터 본 사람이 8화까지 볼 수 있도록 계속 끌고 나가는 힘이 있어야 되고, 뒤에 갈수도 뭐 한 방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많아야 되잖아요. 그런 쪽으로 굉장히 잘 다룬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1화부터 8화까지 중에서 제일 재밌었던 게 6화였거든요. 아, 저도요. 그쵸? 예, 저도 6화가 6화만으로도 영화가 나와도 볼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왜냐하면 6화는 그 이전까지 거의 나오지 않은, 나오긴 나왔지만 거의 나오지 않은 인물들이 등장해서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고, 이거 자체가 사실상 하나의 단편 영화예요. 단편 영화이고 그 자체로 완결성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 6편이 그 위치에 있었던 게 좋았던 게, 네. 보통 공포 영화가 뭐 네. 명분이나 뭐 전사나 이런 것들을 공개하게 되면 네. 그 뒤로 막 좀 이해하게 돼버리니까 안 무서워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런 게 설명되지 않는 공포가 더 무섭게 느껴지거든요. 네. 근데 그게 만약에 처음에 나왔으면 네. 다 이해하게 되니까 아, 그렇죠. 안 궁금한 게 무서웠을 없지. 것 같아요. 예. 네. 동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을 것 같고요. 6화가 제일 재밌었던 것은 6화를 잘 만들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6화가 만약에 1화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시기적으로 본다면 3년 전에 이 얘기가 더 먼저 되니까 이걸 만약에 순서대로 만들면 6화가 1화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훨씬 덜 재밌었을 것 같아요. 근데 쪼개서 플래시백 여러 번 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랬을 수도 있죠. 이렇게 진행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할 수도 있었겠죠. 이 기리고라는 이 앱의 특성이 굉장히 허무맹랑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1화부터 5부까지 쌓아왔던 그런 궁금함이 있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한 기원담을 6화에서 시원하게 풀어주면서 그 자체로 감정적으로 굉장히 강렬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6화는 놓여있는 위치나 이제까지 끌고 온 것과의 어떤 연관성이나 그 자체의 완결성이나 이런 면에서 뛰어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화가 힘을 받으니까 사실상 7화, 8화는 무슨 약간 어떻게 보면 블록버스터처럼 푼 거잖아요. 그런 스타일의 이야기로 푼 거예요. 그런 것이 힘을 받아서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런 식의 어떤 매치 같은 것도 그렇고요. 1화는 청춘물처럼 시작했지만 2화가 되면 얘네들이 중학교 때 만난 것이 아역 배우들로 나오잖아요. 딱 봐도 누가 누군지 알 수 있잖아요. 무슨 이어폰을 사용한다거나 배우가 닮기도 했지만 네, 무슨 행동을 행동도. 같은 걸 또 시거나 헤어스타일을 뭐 똑같이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2화는 나오죠. 그러다가 3화가 4화가 되면 또 나리의 입장에서 앞에 보았던 사건이 어떻게 달리 보이는지를, 이것도 역시 요즘 영화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긴 하나 맥락에 따라서 전혀 다른 측면을 보여주는 또 흥미로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지금 말씀드린 6화에서 그게 등장하고요. 그러다가 7화, 8화면 여태까지 끌고 온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볼거리와 대미를 장식하는 또 혹은 문제 해결의 순간들을 맞이해야 되는데, 이것도 양쪽으로 분리를 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7화가 되면
밤에 학교에 두 쌍의 커플이 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인데 이 커플은 원래 커플이 아닌 커플들이 들어가서 찾게 되는 그런 구조인 거죠. 이런 면에서 재밌고 8화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두 쌍이 서로 액션을 벌이면서 이 모든 대미를 장식하게 되는데 이 블록버스터의 문법이잖아요. 서로 다른 공간에서 끝판왕들이 양쪽에서 대결을 하는 거죠. 액션 대결을. 근데 이 영화에서 흥미로운 건 그게 전부 다 여자 쌍이라는 거예요. 여성 캐릭터 두 쌍이 싸우는 거예요. 귀신이든 사람이든. 이런 측면에서 흥미롭고 이런 어떤 것을 변주를 통해서 결국은 끝까지 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어떤 한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진신도 필요하고 장르적인 고려나 이런 노림수도 필요하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감정과 이런 어떤 영리한 구성이 사실은 다 잘 맞춰져 있는 그런 꽤 잘 만든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공포스러웠던 장면 혹시 있었을까요? 저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무섭지는 않았어요. 저는 원래 이제 워낙 많이 영화로는 보셨으니까, 예. 일상에서는 제가 잘 무서움을 잘 타는데 영화를 보면서 별로 이렇게 무서움을 잘 안 타는 편이기도 하고 무섭다기보다는 영화가 좀 잔인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 저건 진짜 괜찮다라고 생각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의 뒷부분에 나오는 어떤 대사인데 그 대사가 이런 대사예요. 근데 너한테서 나는 향냄새가 우리 집하고 다르네. 그 대사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때 살짝 소름 돋더라고요. 네, 예. 근데 거기서 또 정확하게 끊어줘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거를 다시 보여주다가 돌아와서 이제 대결을 펼치는 게 나오게 되는데 귀신이 이제 상대가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채는 뭐 그런 어떤 장면인데 그 대사도 굉장히 재치 있기도 하고 살짝 소름이 돋기도 하고 재밌는 부분이었습니다. 전 눈만 찌르는 게 나오면 전 눈 비비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무서울 수 있나? 전 눈이 왜 이렇게 가장 만든 영화가 나오면 저는 잘 못 보겠어요. 원래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러지 않나요? 가장 반사신경으로 눈을 이렇게 하면 눈을 깜빡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생각하고 또 이제 저는 이제 모든 수술 중에서 안과 수술이 제일 끔찍하게 느껴지거든요. 이런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어떤 근원적인 공포가 아닐까? 저는 이 시리즈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 각본을 쓰거나 연출을 하면서 굉장히 잘 사용한 어떤 방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일종의 뭐 이원화라고 그럴까? 굳이 말하면 약간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역동적으로 만들고 동선을 역동적으로 짜고 감정을 풍부하게 만들기 위해서 원래는 한 사람이 하는 행동을 둘로 나누어서 갈등하거나 협업하게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영화에서 사실상 이 모든 것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인물은 햇살이잖아요. 근데 햇살은 집 밖으로 못 나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 남편인 방울을 대신 보내잖아요. 방울은 바깥에서 보일 때마다 어떤 일이 있으면 직접 행동을 하면서 그때그때 사진을 찍거나 전화를 해서 보고를 하면 다시 햇살이 이제 이야기를 해서 아이들과 함께 풀어나가게 하지 않습니까? 행동과 지시가 이원화돼요. 그래서 이 양자 사이의 어떤 그 교류를 통해서 굉장히 이야기가 역동적으로 혹은 이야기의 동선이나 어떤 공간적인 범주가 확장되는 이런 부분에서 재밌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햇살을 집에 묶인 사람이라고 뭐 설정하는 것은 사실은 주제적으로도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본다면 세아가 과거에 묶인 사람인 건데 세아와 어떻게 보면 햇살이 사실상 같은 어떤 삶에서의 딜레마에 봉착했다는 걸 이 사람은 물리적으로 보고 이 사람은 심리적으로 보여줘요. 무언가에 묶여 있네요. 네, 더군다나 영화의 후반부에 보면 두 사람을 사실상 매치컷을 통해서 일치시키는 장면이 있는데 사실상 두 사람의 클로즈업에서 정가운데 위치도 똑같고 그 다음에 얼굴 크기도 똑같고 심지어는 두 사람의 헤어스타일도 똑같아요. 나머지 사람들은 여성들이 머리가 긴데 이 둘은 쇼컷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두 사람이 딱 겹치는 그러면서 바로 이어주는 편집 장면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여태까지 우리가 보았던 세아의 문제가 사실은 햇살의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겹쳐주는 건데 이런 이완화 전략을 이것만 쓴 게 아니라 한 사람 안에서도 사용해요. 예를 들어서 마지막 그 순간이 오게 되면 끔찍하게 자기가 자기를 자해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정신은 내가 살아있어요. 근데 몸은 귀신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몸은 나를 스스로 공격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정신은 거기에 저항해서 하지 말라고 한다던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 양자 사이에서 몸과 정신을 한 사람은 원래 하나지만 그 두 가지를 분리함으로 인해서 하나는 귀신에게 줘버리고 하나는 자기가 고수하게 함으로써 이 양자 사이에서 무시무시한 어떤 서스펜스나 공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방식으로 또 사용하고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소원하고 죽음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건 너무 좋은 일인데 소원의 대가가 죽음이야. 이러니까 이 양자의 어떤 역설적인 관계 때문에 이 이야기에 굉장히 흥미로운 동력 같은 게 생기게 되죠. 거기다가 심지어는 아주 사소한 것들을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민수라는 알지도 못하는 아이가 온라인을 통해서 접속해 왔는데 이 비밀을 켤 수 있을까 해서 우리가 이제 접속해서 세 사람이
채팅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상대에 대해서 형욱인 척 위장하면서 우리가 채팅을 하게 되는 건데 얼굴이 안 보이니까 정작 무슨 말을 할지 말을 하는 것은 세아예요. 근데 그걸 받아서 치는 사람은 세아가 아니고 하준이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과 행동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것을 이원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햇살하고 방울하고 관계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이원화를 줘서 굉장히 똑같은 장면, 똑같은 정보,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아주 역동적이면서 재미있게 풀어나가는 그런 방식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보기에 따라서는 영화에서 가장 큰 서스펜스를 주는 이쪽 말을 믿을지 저쪽 말을 믿을지 햇살의 말을 믿을지 하준의 말을 믿을지 이런 걸 놓고 갈등하게 되는 특정 상황에서 판단을 다루게 되는 이런 부분도 이원화라고 볼 수 있어요. 정보를 이원화해버리는 거거든요. 서로 상충하는 것으로서.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 영화가 굉장히 장면에서나 전체적인 이야기 흐름에서나 이런 부분들을 잘 살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공포 영화들이 그 답답한 캐릭터, 고구마 먹은 캐릭터들 있으면 되게 이제 맞아요, 진행이 맞아요. 힘든데 저도 그 생각했어요. 근데 이 캐릭터들이 다 너무 똑똑하고 재치 있게 행동하고 그 솔루션들을 잘 그 활용하니까 더 재밌다라는 의견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맞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드라마가 인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캐릭터들의 기본 성향, 공포 영화에서 주인공들이 상당수의 경우에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죽지 않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고 도망 다니는 캐릭터들로 보통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24시간 안에 자기가 죽을 수 있고 친구가 죽을 수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이들이 죽음을 피해서 막 안절부절 못하면서 쫓긴다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우정의 힘으로 뭉쳐서 그걸 단단하게 해결하려고 굉장히 역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행동한다는 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도 관객들의 이런 캐릭터들이 주는 호감이나 어떤 시원함 이런 느낌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Moving to Korea is exciting, but choosing a right internet plan can be confusing. Should I go with the prepaid or the postpaid? The 3-month plan, 1-year plan, a 3-year plan? Well, if you're a foreign resident in Korea, this video could save you a lot of money. Insider tips from a pro at Korea's #1 internet. And if you want details in English, check the link in the description or in the pinned comment. 이야기적으로 좀 더 해주실 네. 말들이 있을까요? 사실은 뭐 저는 모든 영화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뭔가를 쥐어주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만든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걸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이제 프로파간다 영화가 되는 건데요. 근데 이 영화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재밌게 만든 이 호러 영화 스토리와 것을 짜 나간 어떤 그런 연출적인 방식에 있어서 남는 어떤 몇 가지 든중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 이야기는 과연 뭐에 관한 이야기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10대 집단에서의 우정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10대 시절만큼 사실 우정이 중요한 그런 부분이 없을 것이고 제일 민감할 때죠. 네, 그 상황에서 어떤 더군다나 이제 우정이라는 게 두 사람 사이도 아니고 여러 명의 친구들이 어울리게 되잖아요. 그 안에서 벌어진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죠. 따져보면 해령과 시원 사이에서 있었던 끔찍한 사건은 3년 선배잖아요. 이 사람이 2005년생이고 얘네들은 2008년생이고 둘 다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3년 전 사건이라는 얘기인데 그 3년 뒤에 이제 서린고등학교를 다니는 얘네들에 의해서 이 사건이 어떻게 보면 반복된다고 볼 수도 있고 해소된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걸 우정이라는 한번 프리즘으로 보면 흥미롭게 보이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 전에 물어보고 싶은 게 왜 이름이 길이고야? 길이고요. 네. 앱 이름이? 길이다. 길이다라는 건 무슨 누구의 숭고하거나 훌륭한 거룩한 뜻을 간직하고 추념하고 이런 게 길이인 네. 거잖아요. 그럼 빌고나 원하고가 돼야 되지 않아요? 난 굉장히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네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길이다라는 말하고 너무 용례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난 그러면 처음에 빌고. 네, 빌고 그럼 두 글자라서 그런가? 뭐 원하고? 그런 거 원하고. 너무 영화 제목 같지 않아서 그런가? 저는 처음에 사실은 길이고 재밌으라고 했을 때 일본 공포 영화인 줄 알았어요. 뭔가 길이고 일본말 같지 그러네. 않아요? 네, 그런 생각을 할 정도였는데 어쨌건 그게 약간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고요. 나는 저주에는 안 걸릴 것 심지어 같아. 이거 또 숫자로 보셨잖아요. 글쎄 이걸 딱 보는 깜짝 순간 놀랐어요. 어떻게 봤냐면 71년 2월 10일로 제가 봤거든요. 근데 영화에서 71년 2월 10일이 무슨 중요한 날로 나오는 건가? 뭐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 어찌됐건 재밌는 부분이 있었고요. 이 영화의 상황을 보면 기본적으로 5명이에요. 한 집단을 이루는 5명이 항상 어울려 다니는데 그중에서 이제 형욱이 먼저 죽게 되고 이러면서 벌어지는 기리고를 놓고 어떻게 보면 와해되어 가는 것처럼 보이는 우정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가만 잘 생각해 보면 이 5명의 친구들로 이루어져 있는 약간 느슨하든 아니든 이 집단은 이미 3년 전에 선취되어 있었어요. 그게 바로 해령과 시원이 나왔을 때요. 그때 보면 가만 생각하면 거기서도 캐릭터가 5명이에요. 정확하게 똑같이 그렇게 잡혀져 있고요. 근데 그 영화에서 5명 중에서 감정적인 중심이 되는 사람은 해령이라는 사람이고 지금 영화의 메인 스토리에서 중심이 되는 사람은 세아라는 사람인데 두 사람 다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소문 속에서 오인되고 있는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해령은 사실은 시원이 원래 무당의 딸인 것인데 소문 속에서는 해령이 무당의 딸인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 부분에 있어서 얘에 관한 굉장히 좀 이게 왜곡된 소문들 때문에 시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세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막 전학을 왔을 때 그 주변에 아이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부모가 자살을 했다더라.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제가 죽였다는 얘기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오인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오인은 사실은 해령이 오인받고 있거나 사람들한테 험담는 똑같은 구조란 말이에요. 두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해령은 그 집단에 안 받아들여지고요. 세아는 그 집단에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해령은 영화 속에 등장하는 코딩 공동체 속에 못 들어가요. 사실은 처음에는 생각이 없었지만 중간부터는 그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애 때문에라도 들어가고 싶었거든요. 타이밍을 놓친다거나 시원이 멀리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 집단에 끝내 못 들어가고 결과적으로 하면 그 집단으로부터 유리된 아이가 그 속에서 박해받거나 오인되거나 혹은 상대의 잔인한 어떤 것들에 휩싸이게 되면서 원한을 품고 결국은 이 모든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면에서 우정의 공동체의 와해나 혹은 그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 속에서 이 인물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 과거의 사건을 현재에서 해소하는 방식으로 돼 있거든요. 해소라고 볼 수도 있고 이제 원한을 없앤다는 의미에서 해원이란 말을 써도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보면 세아는 차이점이 뭐냐면 해령과 달리 그 집단에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세아에 대해서 뒷말을 이상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세아가 그러고 있을 때 이 건우를 필두로 해서 나머지 네 사람이 그를 적극적으로 자기의 네 명의 원래 구성된 공동체 속으로 끌어들여서 5명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결국은 우정에 관한 부분이라서 과거의 이야기와 현재의 이야기가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과거의 그것을 현재에 해소시켜버리는 이런 전체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일단 소원을 영화 속에서 5명 중에 1명은 소원을 안 빌어요. 하주는 소원을 안 빌어요. 빌으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안 빌게 됐고 나머지 넷은 소원을 빌어요. 그 소원을 각각 한번 따져보면 이게 좌표 평면에 정확하게 그릴 수 있어요. 소원이 이기적이냐, 이기적이란 건 이제 자기를 위한 거 무조건 꼭 남한테 해를 주는 게 아니더라도 이기적이냐, 이타적이냐 그 소원이 혹은 내가 이 소원을 빌면 그게 진지하게 알면서 비는 거냐 아니면 장난스럽게 빌어보는 거냐에 따라서 네 사람이 정확하게 갈려요. 축에 다 배분돼 있나 보군요. 네, 네 명이 다 갈리게 돼 있어요. 세아라든지 나머지 4명까지 하주는 소원을 빌지 않으니까. 그랬을 때 이 4명 중에서 2명은 죽고 2명은 살아요. 살아남는 사람은 이타적으로 우정이나 사랑을 위해서 자기의 소원을 사용한 사람이에요. 건우하고 세아란 말이에요. 나머지 2사람은 어찌됐건 자기 자신을 위해 소원을 빌거나 나쁜 악의로 남을 해하려고 소원을 빈 사람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차이가 있고 사실은 하준이라는 인물은 우정이라는 것을 빼면 성립이 되지 않는 인물이거든요. 자기는 사실은 쟤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얘는 얘를 좋아하는데 이 모든 일 속에서 헌신적으로 자기가 행동하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이 이야기에서 사실은 10대 시절에 굉장히 중요한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정의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굉장히 역학일 수도 있고 어떤 비극일 수도 있고 혹은 희망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루는 그래서 제가 아까 어떤 측면에서는 파수꾼하고도 비슷한 측면이 있다고 말을 한 거죠. 우정이라는 프레임으로만 봐도 너무 흥미로운데 혹시 다른 관점으로 볼 수도 있을까요? 이 기리고를 이제 만드는 사람을 한번 이 이야기를 처음 각본을 쓴 사람의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면 이전에 유사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이런 앱을 가지고 한번 공포물을 만들어 보자 이랬을 수도 있고 근데 이럴 때 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게 공포스러운 상황이 되는지 스스로 이렇게 설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 기리고라는 이 시리즈 드라마가 재밌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게임적인 속성을 갖고 있잖아요. 일종의. 근데 재밌는 것은 게임 보통 자기가 알잖아요. 규칙을 알고 그 규칙 내에서 자기가 이제 행동하게 되는 것인데 기리고에서는 사실은 처음에 게임인지도 모르고 시작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중간에 하나씩 규칙을 이해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어찌됐건 기리고의 핵심 규칙은 자신의 생년월일을 적어서 사실은 사주라고 말하지만 사주가 아니야. 사주라고 하면 시가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저희의 사주 콘텐츠를 봐야 돼. 아, 그래. 년, 월, 일밖에 없는데. 무슨 말이에요? 네, 사주가 아니고 3주야. 3주. 네. 그런 측면에서 어쨌건 자기의 생년월일을 적고 이름을 얘기하고 소원을 빌죠. 그러면 소원이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24시간 후에 죽는다. 이거잖아요. 흥미로운 건 소원이 이루어진다 가능하고 24시간 후에 당신은 죽는다도 가능해요. 공포영화에서 이 두 개가 결합된 게 흥미로운 거예요. 결합했다는 것을 이제 그 만든 사람은 재미로 만들었을 수 있고 자기의 세계관이 투영됐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함의가 저절로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런 걸 따져보는 것도 재밌단 말이에요. 저는 이 이야기가 어디서 봤을까 생각해 보면 원형적으로 얘기한다면 3가지 소원에서 온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우리가 보통 무슨 독일 민담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소원을 이제 3가지를 요정이 들어준다고 했을 때
부부가 이제 뭘 들까 막 할게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부인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소시지 먹었으면 좋겠다 하니까 소시지 하나가 나오니까 남편 입장에서 아니 귀한 소원을 소시지를 써? 그래서 저 소시지 코에 붙어버려라 했는데 코에 붙어버리잖아요. 부인은. 네. 그러고 나는데 사랑하는 아내가 아무리 미워서 잠깐 말을 했습니다만 코에 붙어있는 고통을 감수할 수는 없잖아요. 떼줘야죠. 떼달라고 하니까 결국은 3가지 소원으로 코에 붙었다 떨어진 소시지 하나만 남은 거잖아요. 이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는 그게 물론 원형은 아니겠지만 이 이야기를 포함해서 수도 없이 영화나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반복이 돼요. 인간이 소원을 빈다. 혹은 타임슬립도 마찬가지예요. 과거로 돌아가서 자기가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으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던 또 다른 상황이 반드시 개입해요. 3가지 소원을 빌면 소원 중에서 자기가 주지 않았던 거. 예를 들면 무슨 페르시아의 난장이 무녀가 영원히 살게 해달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소원이 이루어졌는데 영원히 살긴 살았는데 몸이 너무나 늙고 쇠약하고 병든 몸으로 영원히 살면 영원히 사는 게 저주가 되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인간은 소원을 제대로 빌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삶에서 소원을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어떤 굉장히 염세적인 세관 같은 것이 깔려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이야기 오게 되면 소원을 이루는 순간 24시간 후에 죽는다라는 얘기는 이 소원을 한번 꿈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꿈이 이루어지면 인간은 죽는 거예요. 저거 24시간 뒤에.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삶에서의 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사실 꿈의 결과가 아니거든요. 꿈에 나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과정인 것이고 인생에서 정말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목표를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어찌됐건 목표가 있든 없든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과정이 바로 삶이고 과정이 바로 시간이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떻게 보면 이 꿈과 어떤 삶과의 관계를 굉장히 역설적으로 보여준 이런 것들을 사실은 글 쓴 사람이 의도한 건 아니에요. 당연히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 때 사실은 어떤 이야기를 만들면 이야기는 자동적으로 의미를 파생시키거든요. 그 의미라는 것은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소원과 죽음이 함께 붙어있는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 사실은 굉장히 묘하고 씁쓸하게 혹은 그러면서도 체념 어린 끄덕임을 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저한테 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원 기회가 왔었다면 어떤 소원을 빌었을까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되면 24시간 뒤에 죽는다는 것도 알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면 저는 역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소원을 빌겠죠. 뭐 영원히 죽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소원을 빌면 이 소원은 안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타이머가 작동 안 할 거 아니에요. 오, 해법을 찾았네요. 그러면 충분하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무슨 날짜를 구체적으로 지정할 수도 있죠. 지금으로부터 한 70년 뒤에 죽는다고 가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2196년 뭐 5월 15일 날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그럼 역설적으로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 나는 몇 살까지 사는 거야? 그 평론가님 어렸을 때 만약에 기리고에 만났으면 평론가님이 이 저주를 끊었겠네요. 기리고가 짜증나서 가버렸겠죠. 날 버리고 갔겠지. 기리고가 아니고 버리고. 버리고. 3년 약정보다 저렴한 1년 약정 인터넷 비다이렉트 샵에서는 모두 다 가능. 비다샵 가능. 또 한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 아마 이것은 다 비슷하게 생각하실 부분일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10대의 어떤 이야기들을 다루게 되면 약간 성장 영화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잖아요. 뒤돌아보지 말라라는 것이 극 중에서 너무 오르페우스 신화. 네, 그렇습니다. 오르페우스 신화뿐만 아니라 수많은 부분들이 있을 텐데 영화에서 보면 실제로 저주 공간 속에서 뒤돌아보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걸 햇살이 알려주게 되고 뒤돌아보지 않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어쨌건 행동하게 되는데 거기서 뒤돌아보지 않아야 될 핵심적인 것은 자기의 부모와의 너무 아픈 사연인 거죠. 부모와 함께 이제 같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근데 이것도 너무 클리셰예요. 항상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뒷좌석에 있는 자식이 말을 시켜서 앞좌석에서 운전하는 아버지가 사고를 내서 죽는다. 이게 이런 영화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클리셰로 그냥 갖고 오는 건데 어찌됐건 거기서 특히 이제 뒤를 돌아보지 않아야 되는 상황 속에서 엄마가 너무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가지 말라고 발목을 잡는데 그걸 뿌리치고 나오잖아요. 이 장면에 사실상 마침내 자신의 트라우마로부터 뒤돌아보지 않고 이제 앞으로 나오면서 드디어 이제 성장하게 되는 거잖아요.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영화 속에서 이제 2가지 정보를 놓고 A를 믿을 것인가 B를 믿을 것인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우정을 의심하지 않은 사람과 의심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형욱의 경우는 어땠냐면 처음에 딱 핸드폰을 받았는데 왜 우리가 실수로 잘못 누르면 소리 들리잖아요. 그랬을 때 자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험담하는 친구들의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믿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나를 험담하는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선물 갖다 주는 새하나 이런 걸 보게 되면서 아, 내가 오해했구나라고 자기가 말을 하죠. 다시 말하면 믿을 뻔했지만 안 믿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양쪽의 상황 속에서 건우는 처음부터 안 믿어요. 달려갔잖아요. 바로 달려가서 그 상황을 확인하기도 하고 물론 알기도 했습니다만 새하를 정확하게 믿었기 때문에 이 우정과 사랑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랑의 힘. 사랑이기도 하고 우정의 힘이기도 해요. 근데 이거를 유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심지어는 2번이나 속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나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리는 빌런이에요. 그러니까 빌런은 누구냐면 우정을 의심하고 그 가치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의 빌런이 어떻게 나왔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게 아까 우정의 맥락에서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주인공인 세아도 이런 상황 속에서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주 공간에서 나왔다고 착각을 해서 자기 앞에 방울이 있고 하준이 있을 때 이 두 사람은 머물라고 얘기를 하고 뒤를 쳐다보라고 하고 들려오는 햇살의 소리는 바로 그 즉시 나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햇살의 말을 들을 것인지 가리키는 뒤에 지금 귀신이 있는 것처럼 가리키는 하준의 말을 믿을 것인지 했는데 하준의 말을 믿어요. 그 뒤를 돌아보는 순간 거대한 위기를 겪게 되죠. 그 위기를 겪는 걸 치면은 사실은 그 뒤에 장르적으로 풀어내는 거 너무 간단하게 풀어내서 별거 아니네 뭐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면 정말 못 패어 나올 줄 알았어요. 글쎄 말이에요. 그래야 되는데 근데 그건 이제 다른 차원의 이야기고 그러니까 세아는 실패했지만 뒤돌아보지 말라는 금기를 어겼지만 왜 뒤를 돌아봤을까? 자기의 잘 모르는 이 상황에서 엑스퍼트인 전문가인 햇살의 말보다는 친구를 믿었기 때문에 뒤를 돌아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아가 결국 주인공이 되고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상황을 난관을 해칠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우정의 가치를 믿은 사람이죠. 더군다나 원래 있었던 4명의 우동의 공동체에 나중에 덧대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4명의 우정을 시험하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모든 측면에서 세아에 비추는 이 우정 공동체에서 굉장히 독특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리즈가 또 화제가 됐던 게 네. 그 신인분들이 많아가지고 배우분들 또 원래 보통 공포 영화가 신인분들의 등용문이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맞습니다. 뭐 여우괴담도 그렇고 맞아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여우괴담도 그랬었고 무슨 뭐 곤지암 같은 영화도 그랬었고 지금 살목지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죠. 캐스팅 굉장히 잘한 것 같고요. 이 중에서 몇 명은 정말 오래도록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세아역을 맡았던 전소영 씨는 스타성이 상당한 것 같아요.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새 얼굴을 보게 되었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 알고 너무 좋아했던 배우지만 이 영화에서 또 한 번 감탄한 것은 저는 이상희 씨, 그러니까 시원의 엄마 무당으로 나왔던 진짜 나올 때마다 네. 완전 몰입되더라고요. 완전 몰입되는데 예를 들면 카리스마 넘치면서 막 이런 무당 이런 건 우리가 많이 봤어요. 근데 그것만은 묘하게 다정하잖아요. 사투리 쓰면서 약간 무당인데 무당이 아닐 것 같은 또 아주 굉장히 다정하고 이런 어떤 그러면서도 딸과 가까워질 수 없는 한을 품고 있는 어떤 그런 모성을 간직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극 중에서 이상희 씨가 어떤 말을 하든 간에 굉장히 막 풍부한 어떤 그런 감정이나 상황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원래 훌륭한 배우지만 이 영화에서 사실은 그렇게 많이 나온 것도 아닌데 굉장히 뛰어나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외에 이제 나머지 젊은 배우들도 이게 정말 상줄만한 연기야 이렇게 생각은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몫을 대부분 다 해낸 무엇보다도 이 삶의 활기가 제대로 젊음의 활기가 제대로 느껴진다는 측면에서 배우들에게 기대하게 하는 그런 작품이었죠. 지금 다양한 함의도 네. 말씀 주셨고 뭐 캐릭터에 대해서 말씀 주셨고 다양한 걸 말씀 주셨는데 뭐 아쉬웠던 점들도 혹시 있었을까요? 저는 전반적으로 재밌었고요. 권해드릴 만한 하기도 하고 또 호러를 이 정도의 깔끔한 또 어떤 완성으로 만들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몇 가지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호러 영화에서 잔인한 장면이 안 나올 수는 없죠. 안 나올 수는 없는데 이 영화에서 사용하는 무기나 아니면 그 장면을 연출하는 방식이나 이런 게 그렇게까지 반복적이고도 집요하게 그 장면을 보여줄 필요가 있을까? 한 번도 아니고 한 10번 이상 나오는 것 같고요. 그 장면의 상당수는 이제 목을 자해하는 장면인데 똑같은 장면을 하더라도 뭐 그림자로 처리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떨어지는 소리를 처리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굳이 꼭 인물을 클로즈업에 얼굴 크게 넣어서 배우가 긋는 어떤 행동까지 그대로 넣어서 이 끔찍한 장면을 꼭 그렇게 넣어야 될까? 근데 사실 이 영화가 지향하는 부분이 그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호러 영화라 하더라도 호러 영화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스플래터 무비라고 해서 신체를 막 토막내고 이런 것 자체를 영화적인 쾌락으로 삼는 영화도 있단 말이에요. 옳든 그르든 간에. 근데 이 영화는 그런 걸 하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10대 청춘 영화의 어떤 발랄함을 바탕에 깔고 있는 영화잖아요. 근데 그런 장면을 저는 잔인한 장면 잘 보거든요.
근데 저도 잘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나오면 막 이렇게 안 보고 옆에 보려고 하고 했거든요. 혼자 영화 보면서. 무섭다기보다는 끔찍해서. 그런 측면에서 굳이 그 장면들이 그렇게 반복적으로 너무 집요하게, 너무 잘 보이게 그렇게 제한할 필요가 있었을까? 드라마가 너무 좋으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빌런이 당연히 필요하죠. 과거의 빌런은 시원인 거고요. 현재의 빌런은 나리인 건데 시원은 시원대로 잘 표현이 됐고요. 근데 나리를 현재의 최강 빌런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는 후반부에 가면 캐릭터가 붕괴가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귀신이 이제 빙의가 된 순간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예를 들면 언니를 대하는 방식, 선배 언니 찾아가서 막 무슨 주차 위에서 이렇게 막 깨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전의 나리라면 그런 행동을 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 이후까지도 보면 최강의 빌런으로 만들기 하기 위해서 인물이 원래 뭐 죄책감도 있고 사실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악의도 있지만 우정도 있는 인물이잖아요. 친구한테 자기가 방법 안 하면서 알려주려고 했던 인물이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캐릭터가 붕괴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장르적인 어떤 목적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싶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어쩔 수가 없는데 이 정도의 어마어마한 일이 생겨나고 심지어는 이틀, 3일 동안에 일어난 게 아니고 3년 동안 일어난 일이고 그 파일 목록을 보면 여기 나온 사람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빌었어요. 그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끔찍하게 어떤 유사한 사건으로 죽은 것이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기리고라는 앱 때문에 이러저러 해서 됐다라는 걸 알려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거기 뭐 선배 커플 동재라는 사람도 다 알고 있잖아요. 너 본바탕은 누군데 쫄 때 보니까 뭐 해령이네 뭐 이런 것처럼 앞에는 시원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말까지 하는데 이렇게 그 집단사에서 널리 알려진 어떤 사건이란 말이에요. 오해를 되든 제대로 이해되든 그러면 예를 들면 뭐 하다못해 경찰이 수사를 한다거나 그렇죠. 뭐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네. 더군다나 2, 3일도 아니고 3년 동안 벌어진 일이고 이렇게 된다면 그랬을 때 이 엄청난 사건들이 펼쳐지는 이 바운더리를 통제하는 방식 이런 게 좀 약간 좀 그래도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그렇게 큰 단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약간 장르적인 허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좀 약간 걸린 부분이 없지는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가볍게 의문사항으로 떠오르더라고요. 네네. 네. 이 그런 부분이요? 것들이. 예. 그렇죠. 항상 그래요. 예를 들면 왜 신고를 안 하는 걸까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영화에서 병원은 그렇게 많이 다니는데 그렇죠? 그럼 의사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어떤 증상의 환자들을 보거나 그러게요. 네,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의문들이 생겨나는데 사실은 이렇게까지 따지면서 보지는 않아요. 특히 이제 장르에서는 이런 부분들 약간 접어주는 부분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까지 좀 잘 손질이 되었더라면 영화가 더 괜찮게 보였겠죠. 마지막으로 이거는 그냥 그 해외에서도 어쨌든 이게 되게 화제가 되고 있다니까 네. 왜 이런 K 장르물들이 해외에서 이렇게 열광을 받는 걸까 또 궁금하더라고요. 뭐 양자가 다 있겠죠. 기본적으로 좀 잘 만드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당연하게도. 그러니까 컨텐츠 내에서 그 이유를 찾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1번 타자가 살아나가면 2번 타자, 3번 타자가 안 다치는 거 더 쉬울 수도 있죠. 오징어 게임.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국의 장르 영화가 몇 편의 앞에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둔 작품들이 있고 그런 작품들이 성공을 이제 만들어내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영화들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이게 뭐지 하고 궁금증을 갖고 볼 수 있죠. 좀 더 보증수표가 됐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네, 어떻게 본다면 소위 이제 한국의 대중문화 산업이 갖게 된 파워나 국제적인 지위나 이런 것이 영향을 주기도 하죠. 그런 측면에서 양자가 모두 있다.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양한 공포 영화들 말씀 주셨는데 네. 오늘의 추천 영화는 뭔가요? 네, 뭐 사실은 뭐 결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건 아니고요. 장르는 서로 영향을 받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런 기본적인 아이디어에 약간 원류 비슷하게 90년대 말 혹은 2000년대 초반에 바로 링, 그다음에 착시나리 이 두 편의 작품 둘 다 참 무섭죠. 네, 이 두 편의 작품 여러분께 추천드리겠습니다. 링과 착시나리는 BTV 그리고 모바일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